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 이렇다 사내입니다. 오늘은 유로존의 경제 위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저는 숭이고요. 인기가 하늘을 찔렀던 영어쌤 찬이쌤. 네. 끼워놓고 참견하기 좋아하시는 슈퍼바이저님. 네. 그리고 경제학이 아니라 경제를 연구하시는 유프로님. 예. 네, 세 분 다 나와 계십니다. 지난 1회, 2회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죠. 미국 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의 성장을 둔화시킬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국 경제는 경착륙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장이 둔화되면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로 접어들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1회에 이어서 2회 방송 이후에도 우리 이렇다의 신기가 입증됐습니다. 뭐 신기까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진단 능력 그런 게 좀 있다 우리가 네. 뭐 이런 정도 같은데. 아무튼 1월 19일 날 중국 국가통계국이 GDP 그러니까 작년 GDP 성장률을 6.9%에 불과했다라고 발표했어요. 네. 신기. 이게 전년도 그러니까 14년에 7.4%였나요? 3%였나요? 3%. 네. 네. 그거보다 많이 떨어진 거죠. 네. 25년 만에 최저 성장률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21일 날 네. 중국 인민은행이 73조를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뭐 이런 걸 보면은 뭐 지난 2회 방송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신기. 신기해요. 진단 능력이 있었다. 네. 네. 중국의 경기가 어쨌든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 경제의 위기 요인 중에 아직도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있는 화약고, 오늘은 유럽으로 가볼 텐데요. 재작년부터 작년 초까지 유럽에 대한 이야기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 많이 나왔었어요. 뭐 트로이카, 구제금융, 그리스의 디폴트, 그렉시트 이런 단어들이 막 쏟아져 나왔거든요. 아니 그 잘 나가던 유럽에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주제는 유로존의 경제 위기입니다. 찬이쌤, 먼저 유럽연합이랑 유로존의 차이부터 좀 알려줘 보세요. 네, 유럽연합은 EU, 유러피언 유니언이고요. 정치경제통합체입니다. 2차 대전 이후 계속되어 온 유럽의 통화 흐름 속에서 93년도 11월 1일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됐고요. 그거로 설립되었죠. 전신이 이제 EC가 되겠고요. EC. 유러피언 커뮤니티. 2004년도에 동유럽 등 10개국이 새로 가입했고 2007년도에 동유럽 2개국이 가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3년에 구유고 연방에 속해 있던 크로아티아, 여행지로도 아주 유명하죠. 여기가 28번째로 가입했습니다. 달마티아 해안이 유명합니다. 네. 그 개, 음. 달마시안. 개요? 개 멍멍이? 점박이 개. 그럼 EU는 그렇고 유로존은 뭐예요? 네, 유로존은 화폐를 유로로 쓰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데요. 유럽연합의 경제적 통합의 한 형태죠. 유럽 공동시장에 뒤이은 화폐 동맹인데요. 여기에는 19개국만이 가입돼 있어요.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할 때 EU는 참가하는데 유로존 참가는 거부했고요. 상당수 동유럽 회원국들은 EU에는 속해 있지만 유로존에는 가입해 있지 않습니다. 예, 특이한 것은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는 EU도 아니고 유로존에도 속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1994년에 EU 가입을 두고 국민 투표를 했는데 국민들의 반대로 거부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EC 가입을 두고 국민 투표가 있었는데 그때도 국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산업인 어업에 대한 EU의 규제를 우려하여 EU 가입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렇겠네요. 지난 경제 위기 때 2009년 때 가입 신청을 했다가 내부 이견으로 정치 정당 간의 이견으로 2015년 작년에 공식적으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야, 얍삭하다. 잘 나갈 때는 안 했다가 아쉬우니까 가입하려고. 아쉬우니까 가입하려고 했다가 안 됐네. 어쨌건. 네. 예. 네. 유럽연합은 28개국, 유로존은 19개국 이렇단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제 먼저 그리스 이야기부터 좀 한번 풀어나가 봤으면 좋겠어요. 아닌데 왜 그렇게 그리스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지, 어떤 문제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난 건가요? 사실 뭐 그리스 국가 부채는 2010년부터 위기를 겪고 있고 근데 그리스가 EU에 들어갈 때 이미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0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0% 가까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시리자 치프라스 정부가 트로이카 긴축안을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 해서 국민투표하고 소란을 떨었잖아요. 국민이 다 긴축안에 반대 투표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자 정부는 유럽연합의 긴축 정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국민투표 결과와 정반대로 3차 구제금융, 긴축안과 연동된 구제금융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사태는 정치적으로 수그러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구제금융을 3차에 걸쳐서 받았다고요? 아, 네. 어쩌다 그 지경이 됐어요? 2009년 경인가요? 당시에 집권했던 당이 사회당인데요. 사회당. 예, 파속. 파소. 파판드레우 수상이죠. 이 사람이 과거 정권이 재정 적자를 축소 왜곡했다고 밝혔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2010년 4월에 그리스 자력으로 도저히 정부 부채를 갚을 수 없다고 선언하자 유럽연합 트로이카하고 IMF가 제1차 구제금융을 실시했죠. 그래도 상황이 어렵자 이게 원리금 상황 자체가 어렵게 되니까요. 네. 12년에 2차 구제금융이 단행됐습니다. 이 두 차례 지원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부채 해결이 난망하니까 2015년에 상당한 논란 끝에 사실 말씀하셨죠. 제3차 구제금융까지 가게 된 거죠. 아무튼 그동안 그리스의 디폴트 그리고 그렉시트,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이론적인 수준에서도 아주 심도 있게 제기가 됐고 논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아, 근데 구제금융이라면 우리나라도 받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 IMF로.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빠른 시기에 그 부채를 다 상환하고 졸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리스가 왜 그걸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돌반지가 없어서 금을 못 만나. 예, 금목운동은 국민들의 정성을 가득했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은 크게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내용을 말씀드리면 괜히 팔았네. 한 나라가 부채 위기에 빠지면 예. 자국의 통화를 평가절하하고 수출을 늘려 벌어들인 외화로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리스는 유로존에 통합되어 있어서 독자적으로 평가절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다 같이 통일된 화폐를 쓰니까 자국의 그 환율 정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그렇죠. 말씀이네요. 근데 이제 그러면 그리스 이외에도 포르투갈, 아일랜드도 이제 구제금융을 받았고 스페인도 뭐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원을 받은 걸로 아는데 뭐그 나라들은 그러면 순조롭게 다 해결이 돼가고 있어요? 뭐 추가로 구제금융이 필요 없는 상황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는 현재 정부 부채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GDP의 약 195%, 약 2배인데요. 유로 가입 이전에 이미 부채 수준이 100%가 넘었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상황에 빠진 것이고요.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도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장도 더디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수를 늘려서 빚을 갚는 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조만간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자적인 환율 정책을 쓸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 등 이른바 피그 국가 위기요. 이것은 유로존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피그스 국가라면 돼지는 아니고 어떤 무슨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 나왔던 것처럼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렇게 순서대로 그래서 이제 PIGS라 그러는데요. PIIGS. 그렇죠. 네. 여기 이탈리아를 빼고 PIGS라 하기도 하고 영국을 더해서 G를 두 번 쓰는 PIIGGS.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제 발음이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돼지라는 발음과 똑같다 보니까 뭔가 게으르고 빈둥빈둥, 뭐 흥청망청, 무분별 막 이런 느낌을 연상시키거든요. 정확히 보셨어요. 예, 나라 이름의 요 앞단어를 이렇게 모아서 네. 영어로 이제 에크로님이라고 하는데 네. 모으다 보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데 단어가 이제 돼지를 딱 연상시키니까 부정적 느낌이 딱 이렇게 떠오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쉽게 오르내리게 되고 사람들에게도 많이 쓰이는 용어로서 금방 정착이 된 거죠. 근데 사실 돼지가 IQ가 개보다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돼지에 대해서 이렇게 돼지에 대한 편견이다. 편견이 공교롭게 그렇게 되었다기보다는 예, 그 유로존의 위기가 남유럽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어를 만든 거죠. 그런데 이제 시스템의 문제이지 주변국의 잘못이 아니라는 차원에서
학자들 간에는 칩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 이게 순서를 바꾸는 순서를 거구나. 바꾸는 거죠. GIPS 이렇게. 그렇죠. 저도 그랬을 때는 칩스라고 씁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걔네들이 게으르거나 무분별하게 음. 살아서 그게 된 게 아니고 유로존의 결함 때문에 된 거니까 음. 피그스란 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아, 근데 이제 방금 유로존의 결함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유로존이 뭐 어떤 하자가 있어요? 그 유로존의 결함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요. 네. 먼저 이제 이론적인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마디로 유로존이 하나의 화폐를 사용하는데 적합한 경제권이 아니라는 점.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로존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이론이 있는데요. 캐나다 경제학자인 로버트 먼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최적 통화 지역 이론이란 걸 유명한 이론인데요. 이 최적 통화 지역 이론이 뭔가 하면 이 이론에 따르면 임금과 상품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고 노동자와 상품의 이동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지역 내에서는 하나의 통화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최적 통화 지역 이론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네. 이게 현실에서 충족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특히 유로존은 이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다. 이 점이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렵네요. 아, 조금만 더 좀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한번. 네, 유승경이 얘기해봐. 네. 먼저 노동시장을 예로 들어보죠. 일반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져도 다시 말해서 노동자의 공급이 많아져도 일할 사람이 많아져도. 예, 네. 명목임금은 쉽게 하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명목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죠. 명목 임금의 하방 경직성. 예, 네. 밑으로 더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네. 그리고 대표적인 단일 통화 지역인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유럽의 경우 관행적으로 전국적 단위나 산업별 단위로 단체 교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금의 변화는 매우 경직적입니다. 상이한 노동 체제도 중요하지만 이동성도 중요할 텐데요. 네. 예를 들면 미국 같으면은 A주에서 노동 공급은 많은데 B주에 일자리가 많으면 A주에서 B주로 이동하지 그렇죠. 않겠어요? 쉽게 이동하면 되죠. 그런데 이런 이동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유럽의 경우에. 언어가 다르잖아요. 물론 뭐 제도적으로는 다 갈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언어가 다르고 또 언어뿐만 아니라 일단 이 사회 문화적인 여러 가지 차이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구직을 위해서 다른 나라로 제도적으로는 보장이 되지만 이주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아무튼 먼델이 생각했던 것처럼 노동의 등질성, 노동의 체제와 제도적인 등질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노동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노동력 이외의 상품 시장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상품 가격도 시장의 수급 사항을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우선 지역이 넓을 경우 상품 시장이 완전히 통합되지 않아서 지역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따라서 하나의 상품이 하나의 가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죠. 그리고 식당의 메뉴판에 적힌 가격이 농산물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걸 메뉴 코스트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메뉴판 바꾸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거죠. 뭐 아까 예를 들면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메뉴판 가격을 이렇게 바꾸면 예, 그러면 메뉴판 바꾸는 비용이 가격이 더 든다 이거죠. 더 든다는 거죠. 하긴 또 그게 가격이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지는 않는 게 뭐 예를 들어 설렁탕이다 그러면 설렁탕이 10,000원 하다가 뭐 다음 날 10,050원, 이틀 후에 1070원, 1130원 이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10,000원, 뭐 12,000원, 15,000원 이렇게 툭툭 뛰거든요. 맞아요. 부조도 막 4만 원 하는 사람 없잖아요. 3만 원 하든가 5만 원 하든가 동의하지. 10만 원 하지. 350. 350. 예. 예. 350 누가 만든 거야? 그거는. 그래서 7만 사회적 관행이 그러니까 물가 책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점을 다 통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유로화 사용 지역이 먼들이 처음 제시한 최적 통화 지역의 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정리하자면 유로존을 탄생시키게 만든 이론적인 기초가 그 최적 통화 지역 이론인데 실제로는 그 기초 이론 자체가 현실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노동 시장과 상품 시장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유연하게 이렇게 착착착 조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유로존을 만들었는데 실상 그렇지 않다. 이렇다면 유로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발생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거였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물가 및 임금 수준, 생산성과 같은 회원국들의 주요 경제 변수들이 화폐 통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렴되지 않아서
네. 대외 경쟁력의 격차가 확대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화폐 통합으로 해운 간 환율이 사라진 상황에서 국가 간 대외 경쟁력의 차이가 발생하니 일부 나라는 일방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다른 나라는 일방적으로 수입을 많이 하는 일이 발생한 거죠. 독일, 네덜란드와 같은 북유럽은 네. 경상수지 흑자가 쌓이고 남유럽은 적자만 누적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 좋고 뭐 상품 경쟁력이 높고 이런 나라들은 돈이 쌓이고 돈을 벌고 그렇지 못한 이제 주변국의 그런 나라들은 돈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되는 놈은 되고 안 되는 놈은 안 되고 이게 어디에나 마찬가지네요. 근린 궁핍화라고 합니다. 근린 궁핍화요? 네. 말이 괜히 어려운 거죠. 근린 이웃 나라가 못 산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근린. 이웃 나라를 궁핍화시키는 못 사게 정책이다. 만든다. 네,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독일의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이 1999년 마이너스 1.3%였거든요. 근데 2008년에 가면 6.7% 증가해요. 근데 스페인은 같은 기간 동안 원래는 마이너스 2.9였는데 마이너스 9.7%까지 하락합니다. 독일과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대표적으로 든 건데요. 얼만큼 이 유럽 통화 동맹을 통해 가지고 독일이 경상수지 측면에서 이득을 받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죠. 예. 쏙쏙 빼먹었네요. 그러니까 되다 보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못 사는 나라들은 계속 못 살게 되는 건데 이렇게 계속해서 점점 더 못 살게 되는 나라들은 그러면 이렇게 경상수지가 계속 점점 더 마이너스 적자를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돈으로 수입을 하고 살림을 하나요? 돈이 없으니까 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빌려야죠. 예. 그러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경상수입자가 늘어나면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와야 돼요. 빚이 늘어나면 이자가 늘어나고 시간이 흐르면 빚이 쌓이고 속도도 빨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채 원금하고 이자의 규모가 너무 커지게 되면 더 이상 다른 나라에서 빌려도 그 원금과 이자를 다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지불 불능 상태가 되고 영어로 하면 이제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 그 유명한 디폴트. 네. 유로존 탄생 때부터 유로존 위기가 터질 때까지 외부로부터 자본이 계속 유입된 게 경상수지 적자를 사실 상쇄해 온 거죠. 자본 유입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폐 통합이 이루어져도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은 쉽게 통합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본시장은 빠르게 통합되었습니다. 금리는 나라별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수렴했거든요. 그 이유는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유럽 중앙은행이 단일한 기준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존 회원국의 국채를 같은 신용등급으로 평가해줬기 때문에 국채나 시중금리도 네.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수렴했습니다. 그렇군요. 생산력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는데 그리스와 같은 나라들은 독일 수준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려는 것이 가능해졌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금리도 낮겠다. 이제 빚을 얻기에 굉장히 쉬운 환경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낮은 금리에 반응한 것은 경제적인 합리성에 따른 것이니 비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피그스로 자본이 많이 유입되어 투자도 많이 이루어졌지만 자원 배분이 왜곡됐다는 점입니다. 주변국들은 원래 제조업 부분이 경쟁력이 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유입된 자본은 국제 경쟁에 덜 노출된 부동산이나 서비스 업종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낮은 금리에 빚을 막 얻어서 그걸 이제 생산력을 높이고 그런 방향으로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빚을 얻은 게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거품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입된 자본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무한정 보존해 갈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일거에 불거져 나왔습니다. 세계 금융위기로 신용경색이 발생하자 해외에 투자된 자본이 철수하고 주변국들은 해외에서 차입하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장을 견인하던 건설 부분의 거품이 붕괴하자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세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국채 이자율은 급등했던 거죠. 상황이 악화가 되는. 그렇죠. 예. 더군다나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자 많은 부동산 담보 대출을 안고 있던 은행이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은행을 구제하는 데 재정을 소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 부채가 순식간에 위험 수위를 넘게 된 겁니다. 이러한 경우 한 나라 경제가 부채 위기에 직면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대응책은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는 것인데 그래서 수출 시장을 개척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화폐 통합을 했기 때문에 환율 정책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네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 남유럽의 위기들을 막 얘기를 할 때 이게 지나친 복지, 뭐 높은 연금, 국민들의 모럴 해저드 이런 것들이 남유럽 위기의 본질이라고 선전을 했는데 또 그건 또 아닌가 봐요. 정반대죠. 이건 뭐 거의 지도를 보고 말할 수 있는데 유럽 전체 수준에서 복지 재정 지출이 제일 높은 건 북유럽입니다. 그렇죠. 노르딕 모듈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프랑스 이게 사실 중복지, 중부담 중복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저부담 저복지. 물론 뭐 한국하고 비교하면 그건 아니죠. 10% 이상 높은데 총조세 부담률이. 근데 유럽 기준에서 볼 때 저부담 저복지인 것은 남유럽 그리고 영국, 아일랜드. 그렇죠. 딱 위에서 아래로 저 맞습니다. 위도가 높은 나라가 복지 지출이 많고 위도가 낮은 나라가 복지 지출이 적습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니까 그리스의 복지 지출 비중이 유로 평균에 미치지 못하더군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 유럽의 중심국들이 주변국들에게 막 긴축을 강요하잖아요. 긴축하라고. 그럼 이건 또 뭡니까 이건? 이게 이제 뭐 어쨌건 간에 이유가 어쨌든 간에 지금 피그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정부 부채가 많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스의 경우에는 2015년 추정치로 GDP 대비 196.5%고요. 두 배. 예, 포르투갈은 128%, 이탈리아는 133%, 스페인은 약 98%, 아일랜드가 한 1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 부채를 이제 조세를 포함한 국가 수입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매년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을 줄여서 흑자를 내야겠죠. 그래야 갚을 돈이 생기겠죠. 그래서 정부의 지출을 줄여라, 긴축을 해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채권단 말이 이제 국제채권단이죠. 사실은 이제 독일이 주도하는 건데 이 예산 절약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거를 만족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구제금융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못 버는 건 어쩔 수 없고 허리띠라도 졸라매서 돈을 갚아라. 이게 이제 긴축 요구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정확히 그렇죠. 근데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냔 말이죠. 뭐 EU 지도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죠. 예. 왜 그런가 하면 여러 번 나왔는데 자국 화폐를 평가절하할 수가 없으니까 수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수출 촉진이 일단 안 되고 거기에다가 정부가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또 부과하니까 예. 경제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에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실시한 이후에 2014년을 빼고는 5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2015년 GDP는 2009년하고 비교해 보면 76%밖에 안 돼요. 경제 규모가 4분의 3으로 줄어든 거죠. 이렇게 되니까 재정 지출을 절약해도 세수 자체가 줄어드니까 성장 자체가 안 되니까 세수가 줄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재정 적자가 계속 느는 거죠. 이게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악순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자가 긴축을 낳고 긴축을 하니까 적자는 더 깊어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 스페인의 경우에는 그래도 2015년에 3.1%만큼 성장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그러고 경상수지도 흑자로 돌아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 이후에 지금의 뭐 정책 방향, 그러니까 이제 긴축 정책 이런 것들이 뭐 어느 정도 성과를 낸다는 뭐 EU가 그런 대로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예, 최근에 스페인의 최근 성과를 두고 예. EU 지도부들은 EU 노선의 성공 사례라고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가 2014년, 15년 연속해서 불로소 성장을 한 것은 맞고요. 그래서 경제 규모가 위축되는 것은 일단 멈춰진 거죠. 그리고 경상수지도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실업률도 2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최고 수준이던 26.5%보다는 낮아졌거든요.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 맞네요. 그런데 이 결과가 긴축 정책의 효과가 아니라는 거고 경제가 계속 성장세를 유지할 것인가를 따져보면 매우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네.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했지만 GDP 대비 0.9%로 과거의 적자 규모에 비해 보면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번 것도 아니다. 그리고 흑자는 수출이 늘었다기보다는 수입이 줄어 일어난 불황형 흑자입니다. 그리고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고부가가치 상품이 경쟁력을 획득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내 수요가 크게 감소한 일부 품목이 해외에서 시장을 찾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자리가 늘어났다기보다는 그보다 빠른 속도로 노동인구들이 해외로 이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것이 스페인의 가장 큰 문제인데 스페인 역사상 최대의 주민 탈출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죠. 2010년 이후 약 40만 명이 이민을 갔습니다. 이 대부분이 고급 인력들이기 때문에 스페인은 인적 자원을 계속 상실하고 있는 거죠. 큰일 났네요. 그리고 아까 성과가 긴축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번 스페인은 재정 적자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긴축 정책에 실패했다라는 거죠. 긴축 실패 때문에 오히려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총선을 앞두고 포데모스 등 반긴축 정당이 승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럽 지도부는 재정 적자 목표치 달성하지 못한 것을 문제 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긴축하라고 시켜놓고 긴축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포데모스 등이 오히려 세력을 얻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된 거죠. 쉬쉬한 거네요. 그러면. 시시. 그래놓고는 예. 자기 긴축 때문에 성장했다고 선전하고. 그렇- 황당하네. 지금 그런 상황인 예. 거죠. 그리고 사기지. 사기. 긴축 기조로 인해서 스페인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자, 스페인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추세는 그런데 피그스국에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스페인을 비롯하여 남유럽들은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돈의 가치가 커지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요. 돈의 가치가 커지다 보니 기존의 국가 부채의 부담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자율은 낮지만 디플레이션 상태라서 실질 이자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침체 국면에서 실질 이자율이 높다 보니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독일은 반대거든요. 인플레이션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자율이라 하더라도 실질 이자율은 낮은 거죠. 그러네요. 아, 뭐 속속들이 속사정을 알고 보면 뭐 결코 뭐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럼 이 피그스 중에 아일랜드는 어떤가요? 요즘에 그래도 좀 그럭저럭 선방하고 있다고 하던데. 예, 아일랜드는 어느 정도 예외적이라 할 수가 있어요. 성장 면에서나 경상수지 면에서나 다른 나라보다는 상당히 나은 편입니다. 2014년 15년 성장률이 5% 정도에 달하고요. 경상수지 흑자도 GDP 대비 3%가 넘거든요. 그 이유는 남유럽 국가에 비해서 아일랜드가 제조업의 경쟁력이 제조업의 기반이 있고 시장이 유연하기 때문인 거로 생각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남유럽 시장을 이렇게 유연화시킬 수는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냥 우리가 이렇다 1회에서 그 미국의 양적 완화를 잠깐 다뤘었어요. 근데 이제 유럽의 중앙은행, 그러니까 EC도 양적 완화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로화도 크게 평가 절하가 돼서 예전에 1유로에 1.3달러 하던 환율이 현재는 이제 1유로에 1.09달러 정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평가절하됐네요. 네. 근데 그러면 이게 피그스국 입장에서 보면 수출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나요? 국외 수출을 할 경우, 역외 수출을 할 경우에만 그렇겠죠. 그런데 유로 바깥으로. 유럽에서 역외 수출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또 BMW 팔고 막.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런 면에서 평가 절하가 그래도 역외 수출에 약간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이 혜택은 정말 수출 주도 성장을 계속 해왔던 독일, 네덜란드 등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페인이 작년에 GDP 대비 0.9% 흑자를 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독일은 경상수지 흑자가 8.5%, 아이고. 네덜란드는 9.6%입니다. 모두 흑자를 누린다 하지만 그 규모가 다르고요. 그리고 혜택, 수혜도 독일과 네덜란드에 더 많이 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유로가 달러에 비해서 평가절하 된다 하더라도 유로 안에서의 무역에는 아무 상관이 아무 없습니다. 상관이 다른 없습니다. 놈들은 또 환율이 그놈 없으니까. 잘 환율이 사는 없으니까요. 놈들. 네. 아, 이제까지 이제 나눈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뭐 구제금융을 해도 뭐 긴축 재정을 해도 뭐 유로화 평가절하를 해도 별다른 해결책이 지금 못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유로존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해답이 없나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유로존을 유지하려는 측들이 낸 계산안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 유로 본드 같은 게 그렇죠. 유로 본드. 유로 본드는 여러 나라가 이제 국채를 따로따로 발행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
출발할 때는 동일하게 평가가 됐지만 실제 국채 이자율 격차가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벌어졌죠. 엄청나게 벌어졌죠. 거의 10%에 가깝고요. 그리스 국채는 독일은 거의 0으로 수렴하죠. 이런 상태에서 하나의 유럽 국채로 통합하자. 그게 유로 본드고요. 비현실적이네요. 그래서 어쨌건 이 유로존을 유지하자라는 입장에서 나왔던 개혁안이고요. 주로 사회 민주주의 계열의 정당들이 이 유로 본드를 지지했습니다. 이 유로 본드는 현재의 그 유럽 협약을 개정하는 걸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쉽게 도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게 근본적인 처방인가 이게 의심스럽고요. 또 하나의 이제 방법은 옛날에 1940년에 케인즈가 국제 청산 연합을 주장한 적이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 공통의 계좌를 만들고 그래서 그 계좌에서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어들도록 설계하고 적자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경상수지 흑자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케인즈는 본 거고요. 공정 무역을 균형 무역으로 본 거죠. 그렇죠. 균형 무역으로 본 거죠. 이 제안을 41년에도 또 했었고 뭐 45년에도 했는데 결국에 전후질서에서 케인즈의 제안, 영국 측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새로 이제 이런 주장들이 옛날에 있었다라고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환기하면서 독일 좌파당 등 특히 그 악셀 트로스트라는 좌파당 의원이 있는데 국회의원이죠. 이 사람이 주장했던 균형 협약으로 재구조화하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와 적자의 상한선 하한선을 정하고 상한선 이상은 전부 다 걷어들여 가지고 되돌려 주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려면 현재 유럽 통화 동맹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이 협약이기 때문에요. 지금 협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건 유럽 통화 동맹의 해체를 뜻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궁극적인 해결 방식은 정치 연합을 강화하는 거예요. 정치 연합을 강화해서 사실 합중국 상태로 가서 재정을 통일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되겠죠. 유럽 의회가 재정권을 가지고 재정을 거둘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재정을 통일한다? 네. 그러면 뭐 유로존 차원에서 회원국들이 다 이렇게 돈을 다 객출을 해서 다 예산을 그렇죠. 만들어서 네. 뭐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에서 객출을 해서 못 사는 나라에 경제적으로 곤란한 지역 이런 데 투입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런 건데요. 1990년대 유럽에서는 두 번의 화폐 통합이 있었어요. 한 번은 1990년 동소독 마르크화 통합이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유로 통합인데요. 전자는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지만 후자는 현재 이제 위기에 처했죠. 그럼 전자는 왜 성공했냐? 연방 차원에서 구소독 지역에서 동독 지역으로 돈, 말하자면 예산을 계속 이전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퍼준 거죠. 퍼준 거죠, 돈을. 91년부터 2009년까지 동독 지역의 산업 재건과 주민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서 매년 GDP의 4에서 5% 엄청난 돈입니다. 이런 재정을 계속 동독에다 퍼부어댄 거예요. 이래서 통일된 독일 경제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은 재정 통합이란 말씀이죠. 아까 유로본드를 말씀하셨었는데 유로본드의 발행이 항구적으로 된다면 그게 바로 재정 통합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케인즈주의식의 공동화폐를 만드는 그 안도 사실은 유로존의 해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유로는 남기지만 자국 화폐를 다 부활하는 형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유로가 그러니까 공동 결제 화폐로만 남는 거죠? 예, 단일 화폐가 아니라 공동 화폐로 남고 각국은 자국의 화폐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네요. 결국 그 말씀은 재정 통합이 가장 이론적으로는 타당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유로를 유지한다는 걸 전제로 할 때 화폐를 가능한 이론적인 대안이라는 단일 거죠. 화폐를 유지하려고 그럴 때는 재정 통합. 근데 재정 연방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경험적으로 볼 때 중앙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의 비중이 전체 예산의 40%를 넘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유럽 전체에 있는 예산의 40%가 유럽 중앙 정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기에 돈이 모여야 되는 거죠. 그러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유로존 국가들이 조성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회원국 전체의 GDP의 1%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최소한 6%에서 8%로 증가시켜야 됩니다. 잠깐만요. 이게 유럽연합 차원에서 그럼 재정을 일전을 할 때 마치 유럽연합을 그러니까 미합중국처럼 만들어서 미국의 연방정부가 각주의 연방 예산을 지출하는 것처럼 그 유럽연합의 예산을
각 나라의 경제 회생을 위해서 이렇게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 유럽의 각 나라들이 국민 국가가 미국의 뭐 주정부 수준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이게 유럽의 정치 현실에서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죠. 게다가 특히 지금의 정치 지형에서 예를 들어 프랑스의 극우 정당이 반유럽 정당이라는 거, 르팽. 그 다음에 지난번 독일 총선에서도 5%를 못 넘어서 원내 진출에 실패했지만 우파 정당, 반유럽 우파 정당이 등장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 가지 종류의 반유럽적인 극우 정당이 약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상태에서 정치 통합을 가속화시켜서 재정 연합까지 간다. 그건 좀 어려운, 굉장히 상당히 문제 해결하기보다 문제의 지연, 문제를 2, 30년 후에 해결되는 걸로 지연시키는 걸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 그렇게 추진하다 보면 그런 극우 정당이 집권할 수도 있는 네, 그런 그렇죠. 어떤 대중적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애시당초 저는 거꾸로 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속도가 더디더라도 정치 통합 이전에 사회 통합을 추진하고 그리고 정치 통합까지 천천히 가고 그래서 사실상 재정 연방주의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단일화폐로 갔어야지 단일화폐를 먼저 도입한 것 자체가 사실은 시행착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잘못 간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같은 나라 안에서 못 사는 지역에 돈을 몰아주는 것도 굉장한 반발이 있는데 어떤 도시에서 무슨 뭐 기본소득 나눠준다 그래도 못하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 말도 안 통하고 뭐 문화 역사 다 다른 나라에 그냥 돈을 퍼준다 그러면 이걸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렇죠. 지금 강남구가 그렇죠. 어렵죠. 서울시를 두고 지금 그쵸. 다투고 있는 게 이런 내용하고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재정 통합도 결국은 이제 이런 좀 극단적인 말하자면 뇌내망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성이 너무 없으니까. 그럼 도대체 현실적인 대안이 뭘까요? 예, 그 질문에 대답이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유로존을 유지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런데 그것이 현실성이 없다면은 유로존은 결국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재정 통합이 불가능하다면은 유로존 위기의 현실적인 해법은 회원국들이 자국의 독립적인 통화 정책과 산업 정책을 쓸 수 있게 네. 자국의 화폐를 부활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말은 유로존을 깬다는 말이잖아요. 아니 뭐 예. 예, 그렇죠. 음. 그런데 이 주장은 유로존이 유지될 수 없다는 주장은 저만의 주장은 아니고요. 유럽 내부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유지 불가를 주장하고 있고요. 이미 세계 유수의 많은 연구들이 유로존 붕괴에 관한 시나리오를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하튼 제 주장은 유로존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장기적인 침체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이 과정에서 중국의 경착력이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데 저는 유로존 위기의 재발이 더 위협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똑똑한 그 유럽의 엘리트들이 오랫동안 논의를 해서 탄생시킨 게 유로존인데 이런 엄청난 하자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말이죠. 이러면 하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유로존의 위기를 다뤘는데 네. 다음 시간에는 네. 어떻게 이런 결함투성의 유로존이 탄생하게 되었는지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한번 탐구해 보면 어떨까요? 네,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실 말씀이 많으셔서 그런 거예요.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프랑스에서 공부하시고 최근에 그 7개월 넘게 유럽 여행을 다녀오시고 아, 뭐 지금 의혹으로만 보자면 뭐 독일 재무장관 쇼이블레나 이씨 마리오 드라기 총재랑 전화 연결될 기세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 4회 때는요. 유로존 더 나아가서 유럽 통합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유로존의 위기를 다시 검토해보고 이로 인한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세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See you later. Auf Wiedersehen. 와.